안녕하세요. 노동당 부대표 나도원입니다. 우리 노동당과 당원 동지를 위해서 변화한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라는 제목으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미디어 전문가이신 김현주 강사님을 모시고서 총 3강을 구성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노동당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동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노동당에 관심 많으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미디어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3시간에 걸쳐서 미디어 환경이 최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디어 환경에 우리는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그것들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단한 퀴즈를 좀 해보려고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칼하고 그 밥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칼하고 밥 중에 가장 센 놈은 어떤 걸까요? 두 개 중에 누가 더 셀까요? 밥이죠. 예, 밥이요. 예, 왜 밥일까요? 칼을 들려면 힘이 있어야죠. 네, 예. 예, 칼을 들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힘을 저축해야 되니까, 역시 밥심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 또, 예, 모두들 또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 칼하고 밥을 가지고 왔을 때는 뭔가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권력. 예. 예, 역시 밥에서 권력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힘도 있어야 되고요. 네, 권력도 맞는 말씀이시겠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 명언을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가져왔다고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기가 편하실까요? 네. 우리가 옛날부터 익히 들어왔던 말 중에 패는 칼보다 강하다 라는 말이 있죠. 예.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끝난 그 제이모 TV에서 방송된 드라마, 그 언론을 다루는 드라마에 밥은 팬보다 강하다 라는 문구가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팬하고 밥을 가져온 칼하고 밥을 가져온 이유는 그 팬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팬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명언에서는 우리가 그 언론의 힘,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그리고 어떤 민초들의 힘들을 나타낼 수 있는 팬의 힘들을 강조할 때 우리는 언론의 힘을 강조할 때 팬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아까 소개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끝난 이 드라마에서 보시면 드라마에서는 그 월급쟁이 기자들의 밥벌이 라이프 허쉬라는 드라마였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유행됐던 단어가 밥은 팬보다 강하다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오히려 그 언론계에 있는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다른 드라마의 완성도나 재미에 비해서 언론 보도에 됐던 드라마의 평들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레기 생활을 하는 그런 기자들을 다뤘다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요즘 접하고 있는 또는 잘 모르는 어떤 그 언론의 속내, 민낯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리뷰 중에는 황정민이라는 굉장한 큰 배우를 갖다 놓고 저런 드라마를 찍느냐 이런 평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언론에서 보는 이 드라마에 대한 보는 눈은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황정민이란 배우에 대한 어떤 선입관 같은 거 있잖아요. 기자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드라마를 무척 좋아하는 저로서도 처음에는 안 보다가 몇 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드라마만큼 현재의 어떤 미디어 환경 그리고 언론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열혈 시청자가 돼서 마지막 편까지 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언론의 모습들은 굉장히 강고하게 맺어져 있는 어떤 언론의 카르텔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인턴 기자의 자살로 시작이 되는데, 지방대 출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릴 수밖에 없었던 인턴의 이야기, 그리고 그 권력과 기사를 매개로 해서 권력의 공천을 받으려고 했던 언론 사주의 이야기, 그리고 그 기사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복붙하는 흔히 이제 베껴쓰기 기사라든지 그리고 어뷰징 기사들을 계속 재생산해내는 그런 언론의 환경들을 그야말로 언론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월급쟁이 기자들의 박벌이 라이프, 그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어떤 기자의 정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입법, 사법, 행정부를 대신한 그 이외의 사부라고 얘기했던 언론의 역할이 아닌 그야말로 직업인 기자, 그리고 회사로서의 언론사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언론인의 모습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언론사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비난하고 비평하고 아쉬워했던 어떤 기자의 모습, 언론사의 모습들을 그대로 비춰준 모습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언론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언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드는 문구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문구입니다. 흔히 우리가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언론의 역할들을 얘기하면서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대통령의 말들을 많이 인용을 하죠.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이 언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역할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언론의 모습들은 제퍼슨 대통령이 얘기하는 언론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제4부라고 얘기했던 언론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뭐 언론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또는 기레기를 양산하는 언론이다라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현재의 어떤 미디어 환경이 그런 언론의 변화들을 가져왔다는 것들을 인지해야 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언론을 활용하고 미디어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펜과 바보의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언론들을 기대해야 하고 언론의 역할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죠. 작년 가을에 혹시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예, 그 대가수 나훈아 씨가 그 KBS를 통해서 그 전 세계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묶어서 그 콘서트 하는 모습들을 중계를 하면서 정말 최근에 기대할 수 없는 시청률을 찍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라는 공연이었는데요. 가을에 추석에 온 가족들 코로나 때문에 좀 우울해했던 많은 분들한테 위로도 주고 또 TV 앞에 모여서
또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화면을 보면서 이 새로운 세상의 공연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 서로의 어떤 문화들, 우리들만의 어떤 가요 문화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그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가까이에 이 공연 얘기들이 굉장히 회자되었던 것 같아요. 그 연세에 어울리지 않는 찢어진 청바지, 찌청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가왕을 떠나서 가황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유명했던 노래 중에 하나, 그 테스형, 그 노래 정말 사람들 많이 흥얼거렸던 것 같습니다. 시청률이 29% 정도 나왔다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연륜하고 걸맞게 2시간 동안 29곡을 그 소화해내는 멋진 모습들을 이 가황 나훈아 씨가 보여주었는데요. 이 공연은 우리가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대면 공연, 공연에 굳이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않아도 공연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아트들, 그리고 AI, VI 기술들이 동원이 됐고, 그리고 물론 녹화 방송이었지만 이 세계 모든 여러 나라에서 이 공연을 보고 있는 사람들하고 실시간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보여주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10월 달에 가왕 나훈아의 공연과 함께 또 세간의 히트를 쳤던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네, BTS의 맵 오브 더 소울이라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작년 봄에 있었던 공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공연으로, 좀 연세 드신 분이 KBS 모니터 앞에 모였다면, 네, BTS 공연은 컴퓨터 앞에 모여서 함께 시청하는 그런 비대면 공연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의 미디어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나훈아 공연은 TV로 방송이 됐지만, 이 BTS 공연은 실시간으로 그 BTS 소속사가 새롭게 만든 웹을 통해서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훈아 공연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기술보다 한 가지 업그레이드된 실시간 소통을 넘어서 그 굿즈라고 하죠. BTS 팬들, 아미들이 가지고 있는 굿즈에 불이 들어오면, 불이 켜지면 이렇게 화면에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집에서 굿즈를 켜면 이 공연 영상에 이 아미들의 이 굿즈가 위에 뜨면서 아미들의 얼굴들이 다 뜨는 이런 공연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미디어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지상파 또는 TV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런 온라인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 공연은 전 세계 100만 가까운 그 관람객들이 함께 했던 공연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이 굉장히 호응을 받은 공연이었고, 미디어 환경을 새롭게 보여주는 공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2가지의 비대면 공연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훈아 씨의 공연은 방송으로, 하나는 웹으로 진행되었다는 거 말고도 BTS와 나훈아의 공연 사이에는 뭔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훈아에는 없고 BTS에는 있는 것이 과연 뭘까요? 실시간 소통. 땡. 아까 우리 나훈아 공연에서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줌으로 방송하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실시간 소통은 이루어졌습니다. 예. 누르면 굿즈가 떠올랐다네.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입장료. 예, 맞습니다. 입장료. BTS 공연은 10만 원 가까운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게, 뒤에 이 BTS 공연 말고 전시회랑 이런 게 합쳐지면 10만 원 정도 됐고요. 공연 하나만 보는 것만 해도 한 6만 원 정도 입장료를 받았어요. 엄청난 수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6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공연료를 흔쾌히 내는 누가 있었냐 하면 네, 아미가 있었습니다. 나훈아의 공연을 즐기는 이 세대들은 이 아미 팬 같은 결속력과 그리고 사실 아미 팬들은 우리는 이제 나훈아를 좋아하는 팬들은 나훈아 오빠가 있기 때문에 나훈아 형님이 있기 때문에 그의 노래를 즐기고 형님이 노래를 잘 부르기 시작하면서 팬이 됐다면 이 아미들은 BTS와 함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미가 BTS를 키우고 예, 그리고 BTS를 통해서 아미들이 본인들의 자아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나훈아에는 없고 BTS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진정한 커뮤니티,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진정한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미디어 환경은 일방이 전달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용자인 자세에서 미디어를 즐겨왔다면 이제의 미디어는 미디어 속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미디어의 생산자, 소비자, 이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미디어 환경이고요. 이 두 공연을 통해서 그런 환경의 변화를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디어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들이 주로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신문, 방송, 영화, 뉴스 이런 것들이 미디어겠죠. 그리고 새롭게 같이 활용하는 인터넷이나 또는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도 미디어라고 불립니다. 요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미디어라는 것은 사실은 미디어 이꼴 대중매체였죠. 여기 신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쪽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대중매체, 매스미디어가 흔히 미디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매스미디어를 제외하고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환경 속에서 연결하는 미디어도 함께 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바로 미디어의 정의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미디어의 정의를 우리가 정리된 내용으로 살펴보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의사소통의 수단, 모든 수단들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어에는 언제나 송신자와 수신자, 그 사이에 미디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미디어라고 정의했고 이런 것을 미디어라고 알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소통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의사 표현한 것들을 서로가 연결하는 것,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디어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 때문에 미디어가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견제하고 발달시켜 나가야 되는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를 사부, 권력을 감시하는 사부의 역할을 한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중매체를 미디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서 있지 않았던 다양한 미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중매체, 매스미디어 이외에 우리가 새롭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유미디어, 소셜미디어, 그리고 1인 미디어 같은 얘기를 하고 대중미디어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지금의 미디어를 마이크로 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중미디어는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미디어의 메시지를 생산하고 다수의 그 수용자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을 내가 듣고 싶은 소수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미디어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의 미디어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대중미디어와 약간 매스미디어와 약간 그 구별되는 개념으로 마이크로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흔히 또 이런 것들 그냥 그 작은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서 소셜미디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흔히 이제 소셜미디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미디어들의 내용들, 뭐 SNS나 SNS들을 소셜미디어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통틀해서 인터넷이나 또는 블로그나 또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하면서 게임 안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내 의견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충분히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마이크로 미디어라고 한번 써볼까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래서 마이크로 미디어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미디어 환경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이크로 미디어가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기반은 무엇이었을까요? 인터넷. 그쵸? 예,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함께 또 하나는 네, 휴대폰. 휴대폰을 생산할 수 있게 가능하게 된 생산 기술의 발달입니다. 예, 누구나 휴대폰 하나면 내 스스로가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의 하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미디어의 송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미디어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용자의 어떤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 또는 위치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시민 참여의 확대를 이 마이크로 미디어 시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초창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터넷의 발전이나 생산 기술의 발전은 그동안 매스미디어에 소외됐던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어떤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터넷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난 광우병 사태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루어왔던 굉장히 그 시발점이 됐던 어떤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페이스북 전에요. 페이스북 나오기 전에 인터넷 환경으로 했던 그 많은 민주 시민들의 공론장이 되었던 인터넷 사이버 환경. 처음에 건 다음. 예, 다음에 그렇죠. 예, 다음 아고라입니다. 예. 사실 이 인터넷 다음 아고라의 출현은 대한미디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스미디어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결정들을 다음 아고라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으고 그 다음 아고라에 나왔던 여러 의견들이 다시 내 것이 미디어, 그러니까 대중매체에 소개되는 역전현상이 이루어났습니다. 그동안의 미디어는 기자들에 의해서 취재거리가 발굴되고 기자들에 의해서 생산이 되었다면 이제 다음 아고라를 통해서 시민들이 생산해내고 시민들이 모았던 의견들이 다시 대중매체에 소개되는 그런 어떤 역전현상을 만들어냈던 게 다음 아고라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한미디어, 우리에게 우리도 미디어를 가질 수 있다. 우리의 뜻을 적극적으로 발현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고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예. 2019년에 아고라는 서비스를 종료를 했고요. 지금 사실 아고라를 만들었던 다음에서 아고라를 만들었던 분들은 이제 이 인터넷 환경 속에서 다시 나와서 다른 대한 언론들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음 아고라가 종료될 수밖에 없었던 경우는 사실은 굳이 이제 인터넷이 우리의 미디어 생활에서 밀려났던 거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웹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했지만 이제는 이 미디어 활동이 인터넷 중심이 아니라 스마트폰 중심으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인터넷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모이게 됐고, 스마트폰으로 모이면서 이 개인 미디어라는 게 다시 한번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실 데스크탑에서 인터넷을 했을 때는 그 데스크탑은 거실 안에서 있었고 가족들이 모두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데스크탑에 아고라에 접속을 하면 또는 뭐 어떤 블로그나 카페에 접속을 하면 아빠도 접속할 수 있고 엄마도 접속할 수 있고 아이도 접속할 수 있어서 누가 누구인지 접속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환경이 되면서 개개인이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그 스마트폰 안에서 다 데이터로 잡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이런 개인 정보들, 개인이 활동했던 기록들을 모아서 개인한테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최적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각각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옛날에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거실에 9시 뉴스를 온 가족이 다 함께 보고 아침이 되면 똑같은 신문을 구독해서 읽는 그런 미디어 환경이 아니라 개인이 어디에서나 자기에 맞게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의 흥미와 관심도에 따라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지금의 미디어 환경들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거 인터넷 나왔을 때 늘 했던 얘기죠.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그리고 어디서든 누구와 연결된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이 미디어 환경들은 사실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이 미디어 환경은 바로 미디어 이용의 개인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1인 모두가 스마트폰 하나, 미디어 기기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소셜미디어가 성장하게 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 미디어 이용을 개인화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하나의 미디어 권력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은 사실은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미디어 플랫폼은 개인의 사용 경험들이 플랫폼 안에 이렇게 계속 축적이 됩니다. 이것들은 플랫폼이 개인의 생활들을 잘못 이용하면 개인의 생활들을 또는 침해하거나 또는 유리알처럼 들여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실 이런 미디어 환경 속에서는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의 어떤 미디어 환경의 그늘 또는 우려되는 점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점으로서는 누구나 생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는 것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인터넷이 개발이 될 때도 이미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영역이 무너지고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환경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감하지 못했다면, 특히나 미디어 생활에서는 언론의 역할로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었다면 스마트 기기 1인 1소유 1인 1기기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나 미디어 활동을 정말 별 어려움 없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누구라도 스마트폰 하나면 본인이 영상을 찍고 그리고 그것들을 제보를 하거나 또는 전달을 하거나 SNS에 전달을 해서 한 명이 하나의 미디어가 되는, 굳이 내가 언론사나 또는 신문사나 방송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내가 충분히 나의 뜻을 미디어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 눈앞에 실현시켜 줬고요. 사실 여기 지금 보시면 옆에 제가 이 두 유튜버의 그 생년월일을 쭉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두 사람은 거의 7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은 70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똑같은 유튜브라는 환경 속에서 똑같이 유튜브로 활동할 수 있는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수익 창출 활동, 경제 활동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누구라도 미디어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미디어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우리가 정치나 내 생활 속의 어떤 정치 참여 활동 이런 것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또 이 마이크로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에서 꼭 하나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일방적인 전달에서 쌍방향 소통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소비자, 수용자들이 생산자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인 대도서관이 그 생방송을 하면 사실 이제 보통 옛날에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생방송을 하게 되면 중계차가 와야 되고 기본적으로 생방송 하나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인력들이 함께 와야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 환경 속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면서 또 같이 이렇게 채팅창으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 채팅창 안에서 보면 이제 이 유튜버가 게임을 할 때 그 방법 말고 이 방법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그냥 그 유튜버가 그런 것들을 실현해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그 신문 구독자나 또는 TV 시청자로 게시판에 썼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청자 참여 이런 것들이 유튜브 환경 속에서 지금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면서 또 미디어 이용자들은 굉장히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인들만 아는 한국말, 한국인 여러분 이 숙소의 새벽에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디 올라온 글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해외 여행지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여행지 갔던 소감들을 적잖아요. 이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데 그게 이제 관리자들이 본인의 어떤 장소나 또는 본인의 음식들에 대해서 악평이 있으면 게시자들이 삭제를 하잖아요. 요즘 그 삭제를 하게 되는데 그게 한국말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올려놔도 그 번역기를 돌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구글에 영어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 다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도 번역기를 돌리게 되면 우리가 올렸던 게시글을 다 이해하게 되고 그 중에 악평이 있으면 관리자에 의해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기로 번역되지 않은 한국어를 이렇게 그 미디어 이용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게시글에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이용하면서 피해가 줄일 수 있도록 절대 관리자의 번역기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소셜미디어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것은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그 앱 안에 한국인 리뷰가 올라와 있는 한국인들만 아는 한국어 리뷰였습니다. 이래서 정말 지금의 어떤 미디어 활용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룰이라는 게 따로 없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또 그 안에서 발전해 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미디어를 활용할 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환경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과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미디어 AI가 컴퓨터가 또는 로봇이 내가 좋아하는 나의 취향들을 미리 파악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내가 관심 가질 만한, 내가 오래 볼 만한 내용들 또는 상품들을 자신한테 맞춰서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미디어 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디어 생활을 제약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미디어의 메시지를 생산해야 되는 노동당이나 또는 노동당 당원들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어떤 메시지를 생산했을 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 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도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맞춤형 서비스나 그리고 개인한테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실제로 어젯밤에 한번 그러면 노동당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록색 창에 노동당이라고 쳐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 연관 검색어로 쭉 나오더라고요. 철원 노동당사부터 시작해서, 네, 민주노동당, 그리고 노동당 39호실, 노동당 당사,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찾고자 하는 이 노동당의 내용들은 3번째 정도 나오고요. 만약에 이것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과연 3번째까지 내려와서 클릭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얘기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이용자들의 모든 내용들을 플랫폼이 기억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검색어들을 연관시켜서 노동만 쳐도 철원 노동 당사가 뜬다는 거죠. 그렇다면 노동당에서 미디어 메시지를 생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철원 노동 당사 위에 노동당이 먼저 뜨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노동당을 해서 한번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일단은 노동당이 있기 때문에 첫 화면에는 노동당 홈페이지가 소개되게 돼 있습니다. 노동당으로 쳐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그럼 그 다음에 내려오는 실제로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살펴보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첫 번째의 카테고리가 뷰더라고요. 뷰에 보면 여러분들 첫 화면에 보면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노동당에 관련된 어떠한 컨텐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2번 정도 클릭을 해서 밑으로 내리니까 네, 노동당에 관련된 기사가 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확인하시겠지만 이 기사는 1년 전 기사입니다. 노동당에 물론 관심이 있으니까 노동당에 치겠지만 이렇게 1년이 지난 기사를 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약간 걱정스러운 면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 초록색 창만 그러냐? 초록색 창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또 요즘 또 우리가 검색의 세 군데 핫플레이스가 있잖아요. 구글도 한번 쳐봤습니다. 네, 구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글도 보면
네, 노동당에 관련된 내용들은 몇 페이지 넘겨져야 찾아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검색의 핫플레이스인 유튜브도 살펴보았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구글과 네이버 마찬가지로 노동당의 홈페이지가 처음에 뜨긴 하지만 유튜브 그 밑에 화면들은 유튜브에 관련된 모든 영상들은 노동당에 관련된 영상이 아니라 북한 노동당에 관련된 영상들입니다. 그러면 노동당이 미디어를 생산하고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누구나 생산하고 누구에게나 다 전달할 수 있는 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노동당이 수많은 메시지를 생산하고 전달하겠지만 그 전달하고 생산하는 메시지가 시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 노동당을 이겨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검색 엔진이 맨날 노동당을 검색해보는 사람한테 보이는 거하고 안 그런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다른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로그인을 했을 때 그거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에 의해서 맞춤형 서비스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노동당 당원들 많이 사용했던 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 올라오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사님 보시는 거하고 당원이 보는 게 다른 화면? 예, 다른 화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록색 창, 제가 네이버 홈페이지 화면에서 쳤잖아요. 그랬을 때는 똑같이 뜹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네이버 뉴스 창을 뜰 때요. 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내용을 봅니다. 근데 그 네이버 홈페이지에 마이 뉴스라고 내가 구독한 나의 이력들이 남아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각자 다른 화면이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검색창에 떴을 때는 모두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지금의 환경 속에서 노동당의 최대 적수는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북한 노동당이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글에 전화를 하셔서 북한 노동당은 노동당이 아니고 노동당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검색어에서 빼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던지 아니면 김정은한테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모든 행사에 구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저 북한인민노동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던지 그런 식의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미디어 환경에서 강자라고 나와 있는 세 군데 모두 노동당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노출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산해놓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담론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전달되기엔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음 아고라에서 굉장히 그 시민들이 함께 활동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장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면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유튜브는 어떤 정치적인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누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언론이 되고 있는지 미디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살펴봤습니다. 유튜브 카테고리 안에서 정치적인 카테고리의 강자는 과연 누구일까? 네, 예. 제일 크겠죠. 예. 갈릴레오. 예. 지금 이렇게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 중에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 뭐냐 하면 그 유튜브가 요즘 최근에 가짜뉴스 생산이 많이 되면서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뉴스 관련된 검색을 하면 일단 그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먼저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그 유튜브 랭킹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정치라는 검색어를 해서 그 상위 10위에 드는 그 채널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기존의 어떤 레거시 미디어들, 대중 미디어들, 언론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한겨레, 그리고 뭐 MBC 김현정의 뉴스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0개 중에 그 뭐 노동당은 아쉽지만 노동당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하고 비슷한 진영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들은 몇 개인 것 같습니까? 별로 없는데.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굳이 본다면 예. 헷갈리시죠? 시사타파 TV에서 이게 혹시 뉴스타파 아닐까 생각하시는데 뉴스타파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 환경 속에서 민주 세력의 또는 진보 세력의 대안 언론 역할을 했던 아고라 같은 어떤 채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채널들이 유튜브에서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미 보수 언론들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들은 전통 미디어에서 그들이 선점했던 효과들을 유튜브에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 안에서 새로운 채널들을 만들고 소통 방식을 개발해 냈는지를 우리들의 시선에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노동당이 지금 하고 있는 노동당의 사이트들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로 뭐 논평이나 그 성명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네이버에도 구글에도 유튜브에도. 아쉽지만 노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동당에서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팟캐스트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건 작년 것들밖에 없더라. 새로운 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페이스북은 보니까 그 최근에도 불과 일주일도 전에도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아파서 차마 여기 박스를 못 쳤지만요. 네, 여기 공유 횟수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팔로우들을 생각을 하면 이 공유 횟수가 만족할 수 있는 공유 횟수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유튜브도 찾아봤습니다. 예, 유튜브는 굉장히 새로운 노동당스럽지 않은 새로운 컨텐츠가 들어와서 제가 그 끝까지 한번 시청도 해봤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결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흔히 유튜브에서 시청하는 시사 컨텐츠, 정치 컨텐츠나 또는 이런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재활용 관련된, 환경 관련된 이 컨텐츠는 다른 컨텐츠들도 굉장히 이와 유사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컨텐츠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또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유튜브나 구글이나 네이버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또는 SNS, 뭐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요즘 최근에 가장 핫한 미디어, 뜨고 있는 미디어 혹시 아십니까? 그 아이폰에서 클럽하우스, 이런 미디어를 잘 이용할 만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과 민중당이 지향하는 또는 민주당의 메시지가 같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과연 다른 사람들인가?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민중당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정치 담론가, 죄송합니다. 노동당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정치 담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 표현들이 그들한테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 지금 미디어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파헤치고 그리고 연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개인들의 미디어가 축적이 돼야, 개인들의 미디어의 이용 경력들이 축적이 돼야 그들의 미디어에 노동당의 콘텐츠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지금의 알고리즘이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의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지금의 어떤 개인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의 어떤 역할들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이 차관점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첫 번째 강의를 미디어 환경 변화에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